자, 저 제목이 무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진술 거부라는 말조차 안 했다. 이게 무슨 알쏭달쏭한 얘기입니까?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절 말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는 건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행사하겠냐고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조차도 거부를 하면서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가 어제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이 5동 건물에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조사를 마치고 잠깐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뭐 뉴스 접하셨겠지만 조사 마치고 이제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그 차량에 앉아있는 모습 포착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가 끝난 게 9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때 구금 장소로 영장이 기재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고 네. 조사 당시에는 윤곽근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를 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름, 나이, 직업, 그다음에 건강 상태, 종교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신상 상황에 대해서 묻는 인정신문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내용에도 묵묵부답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내용부터 전혀 대답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님 이름이 윤석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입도 안 열어 입도 뻥끗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딱 한마디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사 초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 내용이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이 이 긴 시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하고 그 피의자가 당사자가 확인한 다음에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열람과 날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설령 열람 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이제는 그 조사는 효력이 없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람하거나 날인하는 절차 자체부터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고 그에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굉장히 행동으로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날인이라고 하면 그럼 허준 변호사님 다 읽어본다면 내용이 맞다 하면 이게 뭐 지장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장을 가져가게 되면 도장을 찍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문으로 무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장이라고 알고 있죠. 네. 네, 그걸 찍기도 합니다. 지장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부했다는 거. 그럼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런 태도 조사에 임하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신문이라는 건 진술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이건 사실 수사나 조사가 아니고 진술도 아닙니다. 이런 인정신문 다 한 다음에 이름, 직업, 신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이재승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신문 다음부터가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인정신문부터 이름이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이거부터 거부한다는 건 아예 이 모든 행위가 진술을 한 행위도 아니고 당신의 질문을 인정하지 않겠다.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날인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한 거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공식 변호인은 아니지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계신 거 맞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그러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직접 의견 피력하실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속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소송법 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 안 하세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체포적부심 청구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허준 변호사님 혹시 공수처가 그러면 난감할 수 있어요?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지 2번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혹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 조사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준비한 질문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순서대로 읽어주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또 질문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만약에 답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초시계로 재는 거예요. 몇 초 안에 답을 하나 넘어가고 예를 들어 물어보고 답 안 하네 다음 물어보고 답 안 하네 다음 혹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 정도가 있어요? 예를 질문하고 답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도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개개의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앞선 질문에 이 피의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뒷부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나오면 그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서 그 질문에 한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한 다음에 던진 다음에 피의자가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 역시 진술 거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고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무슨 빨리 뭘 하는 것처럼 질문 안 합니까? 다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진술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라고 재차 물어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데 애초에 여러분 들으셨죠? A4 용지 200장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걸 다 소화하는지 그건 잠시 뒤에 좀 따져볼게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어제는 밤 9시 정도에 이제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갔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제 못한 거 쭉 아침부터 잘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허허.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2시에 예정돼 있는 조사도 결국 거부를 그럼 했습니다. 아예 오늘은 조사 자체를 못했어요? 예, 오늘 자체를 못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못했고요.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오늘 출석을 안 했고요. 안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요청을 이날 오전 예정된 예산을 오후로 연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오후 2시로 연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15일 날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오후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안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혹시 일반인의 경우, 일반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경우는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구치소에서 구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잠깐 죄송해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제 말은 표현은 서울구치소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허준 변호사님 이거
해당 교정 당국이 혹시 차벽을 설치한 거 이거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버스가 늘어서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하면서 직접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아마 곧 체포 적부심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나와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몰려 있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혹시나 모를 어떤 불상사.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차벽을 설치하고 일단 차도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고려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포 적부심 얘기 나온 김에 이종근 평론가님 앞서 석동현 변호사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긴 해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체포 적부심 청구 고려 안 하세요 했더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포 적부심 청구했다면서요 지금? 예. 그 이후에 청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하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변호인의 지금 그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만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어저께도 윤곽근 변호사만 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현재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걸 수기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윤곽근 변호사 등 가까운 변호사들끼리 결정을 했더라도 석동현 변호사가 모를 수도 있고 또 저 시점이 사실은 아직 결심을 하지 아니한 시점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요. 체포적 부심은 아마도 오늘 좀 늦게 결정을 본 것 같아요. 아침 일찍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흐름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체포적 부심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서부지법에서의 모든 어떤 그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을 지금 회피하고 싶은데 중앙지법에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포 적부심을. 왜냐하면 중앙지법도 관할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게 중앙지법에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거기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관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적부심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러다 보면 단점은 뭐냐면 체포적부심은 넣은 즉시 48시간이 지금 현재 체포된 속에서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로 체포적부심을 결정을 봐야 됩니다. 또 이 지금 피의자를 불러서 그 심사 과정을 해야 돼요. 심리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더 늦어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체포적부심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공수처에서 바로 내일 10시 33분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이제 구속적부심을 받으면 그게 당겨지는데 여기서 체포적부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의 체포영장 기간이 정지돼 버려서 이게 만약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다. 내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이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남은 시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인정할 수 없다. 서부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적부심물을 중앙지법에 내면서 중앙지법의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중앙지법에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마치 구속이 적법하냐 그걸 따지는 것처럼 체포적부심이란 건 체포가 적법했냐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구치소로 어제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에 탄 모습 포착된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허준현 변호사님 사실 이제 어제 구치소에서 이제 하룻밤 잤을까, 구치소에서 어떻게 보냈을까도 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하루 동안 하룻밤 구금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48시간이기는 하지만 일단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입소 절차와 좀 다른 간이한 입소 절차를 거칩니다.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도 않고 정밀한 신체 검사를 받지도 않고 수용자복을 입지도 않습니다. 간편한 사복이나 운동복 이런 것들을 입고 머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홍거방이나
독방 이런 게 아니라 구인 피의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있는데 네. 이 공간은 사실상 독방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방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0.5제곱미터 그러니까 3.2평 크기의 독방이고 초록색 이불과 밥상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이 지상파 방송이 나오지만 네. 이런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쇠창살 달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열선식 난방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수용자가 직접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화장실에는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갖추어져 있고 네. 화장실에서는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서 특히 이 CCTV가 있어서 24시간 내부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혹시나 모를 이 수용자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이유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비슷한 사례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생활했던 곳도 3.04평 정도의 독방이었고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3.95평 정도의 이 독거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반 수용자의 67명이 쓰는 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원래 여러 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같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통령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혼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수는 굳이 요즘은 이제 평수 잘 안 쓰긴 합니다. 뭐 제곱미터 씁니다만 어쨌든 굳이 이제 평수에 많이 익숙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면은 평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3점 몇 평 정도의 이제 규모로 거기에 독방에 지금 대기를 하고 거의 하룻밤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앞서 이제 그 구치소 측에서 잘 때 이제 편하게 쉽게 말하면 편하게 운동복 같은 걸 제공하려고 그랬는데 운동복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 입고 잤어요? 네네. 원래 이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복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복을 뭐 제공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저께 입은 옷,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 공수처에 들어갈 때 뒷모습이 잠깐 찍혔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봤을 때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요 차림이야, 네네. 네네, 그렇죠. 흰 와이셔츠 키치 보이고 그다음에 재킷이 보입니다. 양복 재킷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림 그대로 잤다. 그러니까 물론 재킷은 벗었겠지만 흰 희색 셔츠, 정장 차림 그대로 그러니까 운동복을 거부했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추우니까 네이는 착용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요. 간이 검사도 했고 앞서 말한 이제 머그샷 이 범죄자들 이렇게 가로 세로 앞 보고 옆 보고 이렇게 찍는 그런 것은 안 했답니다. 지문 채취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 말고도 이제 이게 사상 초유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또 체포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하룻밤 어떻게 생활했을까 많이 여러 가지 궁금증인데 이거 말고도 눈에 띄는 게 뭐 있다면서요? 경호입니다. 경호. 현직 대통령이나 경호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상사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최초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금인 만큼 경호처가 직접 구치소에도 물론 아까 얘기한 허지원 변호사 얘기한 그 방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구치소의 경호원들이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상상이 잘 안 돼. 어떤 모습? 그 옆방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대기자가 들어있는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치소장이 근무하는 행정사무실 있잖아요. 그 건물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기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했던 그 장소는 아니고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 물론 그것도 구치소 안에 있는 건 맞고요. 그 건물에서 대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경호원들 중에 한 7, 8명 정도가 그곳에서 대기를 하면서 계속 있었고 또 하나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들은 볼 수가 없대요. 저거는 이제 구치소 내에서만 볼 수 있고 구치소 안에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경호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건물 약 100m 정도 떨어진 건물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경호처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서울구치소를 옆에 현장 지휘 경찰관에게 기자들이 도로에 너무 많이 가까이 붙어 있어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더 밖에 좀 떨어져 달라. 즉 경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사태로 지금 일단 체포가 돼 있는 상태고 구치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경호를 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아마 경호원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밀한 것까지 이제 작은 것까지 이종근 평론가님 뭐 네네. 작은 것까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네. 엄연히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엄연히 있으니까 많은 그 관심 중에 밥은 먹여가면서 즉 식사는 제공하면서 지금 이 구치소에 인치를 하고 있나 지금 그것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공수처에서도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했나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시리얼이 제공됐대요. 시리얼이. 네. 그래서 뭐 삶은 달걀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아침에 뭐 그 급히 이제 가볍게 먹는 거네. 가볍게 먹어야 될 때 먹는 그런 식단이 아마 제공이 된 것 야, 같고요. 이게 식단이 딱 나오나 봐요, 식단표가. 그렇죠. 식단표가 아예 일주일치가 다 지금 그래요?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언론 보도에 아예 일주일치가 다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다른 이 구치소 수용자들과 다르게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혀 아. 똑같이 했다고 하고요. 뭐 지금 나와 있듯이 점심 때는 짜장 소스와 중화면, 그다음에 저녁 때는 된장찌개와 닭볶음탕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서울 구치소 하면요, 허준 변호사님, 이제 뭐 늘 어떤 중요한 정치인들이 수감될 때마다 이제 주목받는 곳이 서울 구치소인데 여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이제 인치된 거 말고도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있다면서요, 서울 구치소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구치소가 왜 그러냐면 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치소이기 때문에 아. 중앙지법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이 피의자들 그리고 미결수들 또는 이 아직까지 조국 대표처럼 기결수이기는 하지만 어느 교도소에 갈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도 지금 여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혐의로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떠들썩했는데 지금 같이 구치소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예전에 있었던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이런 사람들도 다 서울구치소를 거쳐간 수감자들이었는데 네.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그리고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피의자 최윤종 그리고 미집행 사형수인 이 강호순, 유영철 제가 말씀드린 정두영 이 사람들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건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허준 변호사님. 기결수들이 가는 뭐 교도소에도 그런 경우 있지만 여기 구치소에도 저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운동 시간도 주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은 없어? 뭐 조국 대표랑 이렇게 마주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만약에 혼거실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수용자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 마주칠 수는 있지만 독방에 있는 수용자는 운동도 혼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장소를 좀 이 혼거실에 있는 수용자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독방 수용자들은 좁은 운동장을 따로 배정받아서 시간도 조금 더 길게 왜냐하면 독방에 있으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도 네. 조금 길게 배정을 받아서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 지금 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도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인물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용자들의 인적 관계 같은 것들도 교도소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구치소에서는 고려를 해서 혹시나 모를 어떤 갈등 관계의 표출이나 이런 우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는 더욱더 유의해서 동선을 따로 배치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기도 합니다. 요거 그럼 얼른 짧게 여쭤볼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까 체포 적부심을 받게 되면 그 시간은 애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데 보장된 48시간 그 계산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에서 빠지는 순간은 구치소에서 차량이 나오는 순간부터 언제부터를 시간을 정해서 요 시간은 이 체포 시간에서 뺀다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1시간 단위로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체포 적부심 결정이 나니까 기록이 넘어가고 반환이 되고 이 시간을 산입을 하는 데서 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 계산은 아마 추후에 나오게 될 텐데 체포 적부심이 청구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록들이
체포적부심 청구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가 열리게 되고 결정이 나게 되는데 심리가 열린 지 24시간 안에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결정이 되고 기록이 반환되는 그 시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48시간 원래 애초 계획가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설명처럼 애초는 금요일인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48시간이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5시쯤에 열리면 그 시간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간도 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거 가정법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법을 여쭤볼게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거의 수순일 텐데 네. 만약 발부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체포영장은 입소 절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별히 간단하게 뭐 위험한 물건이 있냐 없냐만 보지만 아니,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는 그대로예요. 장소는 그렇죠. 장소는 네네. 그대로고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네. 일반 수용자와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일단 확인하고요. 네. 여기서는 뭐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아하. 신체 검사를 받고 나면 미결수 수의를 또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있는 양복 이런 건 다 벗어야 되고요. 오. 미결수 수의를 입게 되고요. 네.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달게 되고요.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죠. 수용자의 기록부, 수용 기록부에 네.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사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 사람들의 전례를 고려하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네네네. 비슷한 크기의 아.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많은 언론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체포영장 집행이 큰 충돌 없이 이제 집행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언론들이 막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뭐 경호 관계자도 부르고 또 국민의힘 원내 원외 이 인사를 다 부르고 뭐 이런저런 할 텐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걸 마지막으로 했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알려진 게 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거냐면 마지막에 그 체포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간 거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분들의 전원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그래요? 있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언론에 전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그러니까 뭐 한 체포되기 전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냐면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토리 아, 하고 그리고 네네. 김건희 여사, 반려견 토리와 김건희 여사와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응접실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있었던 장소에서 뭐 빵을 같이 먹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반려견 토리를 좀 보고 와야겠다라고 관제가 복층으로 돼 있나 봐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좀 누워 있는 상태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 친구가 토리군요. 예, 네. 그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10분 정도 아마 마지막 대화를 하고 네. 그리고 압송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제 전해진 말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 이후에 충격이 커서 주로 누워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최근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누워 지낸다 뭐 예, 그런 그런 말이 얘기가 있었는데. 있어요. 네. 권영진 의원도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좀 많이 안 됐다라는 됐더라?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토리가 어떤 반려견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거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닫아놓은 대문 밑으로 기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뒷다리 부분이 분쇄골절이 된 거야. 그냥 알라싹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가서 데리고 왔죠.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은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로 참치를 이렇게 양파하고 마요네즈하고 해서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밥하고 먹다가 빵에다 넣어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됩니다, 제가. 이 이제 토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뭐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이제 뭐 영상 통해서 쭉 나왔던 거고. 근데 허준 변호사님 뭐 샌드위치 만드는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샌드위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 게 어제 체포영장 집행되는 그때도 샌드위치 관련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전원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15일 새벽, 그러니까 집행이 시작되기 직전이죠.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2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다는 뭐 그런 내용의 전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저는 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통화 때문에 잠이 깨고 2시간 정도를 채 못 자고 잠을 깨서 계속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저에 그날 네. 직원들과 그리고 변호인단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호인단들도 다 와서 같이 머무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아침 식사도 못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관저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햄 샌드위치 10개 정도를 직접 만들어서 직원과 변호인단의 식사를 챙겼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전원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참치 샌드위치를 오랫동안 만들어 먹었던 그 영상이 공개가 한 번 더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그 모습을 보고 어쩜 저리 의연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기자들에게 이제 덧붙였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그러면 그 관저에는 앞서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처럼 변호인단과 또 경호처 이제 고위 아마 간부급들 이제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생 많다고 하면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줬는데 거기 국민의힘 이 의원들하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막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직접 찾은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 직접 찾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인단과 샌드위치 나누는 광경을 봤고 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바깥에 아직도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있으면 직접 들어오라고 하라라고 해서 김충건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등 또 당협위원장 등이 한 네. 10명, 10여 명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윤 대통령이 아까 그 샌드위치 남은 걸 또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했고 네. 그 대접을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것을 아까 최준명 교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중에 2030 세대가 많이 눈에 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고 또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집회하는 소리가 들려서 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라고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혔고요. 또 언론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들, 네. 기존의 언론들이 네. 편향되어 있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유튜브를 보면 잘 정리된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서 또다시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관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사실 저 부분은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사실 유튜브가 잘 정리된 내용입니까? 전혀 저기 그렇지 매체예요? 않죠. 제가 이제 언론학자이잖아요. 또 이게 분석해 보면 유튜브는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어떤 순환 구조를 보면 슈퍼챗이라고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후원금이나 아니면 광고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명확하게 뭐 그렇지 않은 유튜브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 관련된 유튜브들은 대체적으로 지지층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예컨대 뭐 공중파나 뭐 종편이나 또 시사 보도 전문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은 그래도 정부 기관 아니죠. 정부에서 인사와 아니면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에서 심의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뭐 지적하기도 제재도 하고 하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유튜브는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네네. 현재로는. 그런데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요. 유튜브를 보게 되고 본인을 지지하는 내용만 듣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말에 따르면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네. 유튜브는 편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도 가능한 한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레거시 네. 미디어를 더 보는 것이 공정한 시각을 갖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어렵게 쭉 관저까지 올라가서 몇몇 의원들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나마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본 용기를 낸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포 지시한 거 맞냐 이런. 내가 물어봤어요. 저 특전사령관이 얘기를 저 국회에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 맞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황당한 얘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하면 내가 전화는 했지만 그 많은 의원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 네, 일단 뭐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물론 이제 권영진 의원이 뭐 언론에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했고 그런 답을 받았다고 있는 그대로 또 이 언론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몇몇 의원들이 관저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막 얘기했죠. 지금 막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당에 대해서 섭섭함도 토로했대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런 일 다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으시고요. 당에 대해서는 좀 당이 예를 들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 났을 때 민당 사람들 보면은 참 조국을 강력하게 비호를 한다. 어떻게 조국이 저렇게 비호를 하고 당이 망가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민당은 저 정도로 처절하게 하는데 우리 이 체제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말씀 하셨고 많은 의원들과 이제 당협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와서 맨 처음에 큰절하고 뭐 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당협위원장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많은 의원들과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배지는 아니고 원외의 당협위원장들도 어때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한 15명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 15명 그렇게 그래서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그 새벽부터 가 있었고 그리고 관저까지는 몇몇 의원 정도가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보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큰절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언론 보도 윤상현 의원은 이름은 안 밝혔는데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 수행했던 여러분 그 의원 아시죠? 이용 의원이 또 울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했던 말 중에 당이 조금 아프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다가왔을까요? 당이 너무 모범생이다. 국민의힘은 모범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전투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 워딩은 이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여당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를 들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억하시죠? 서초동에서 뭐 100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회도 열고 그러니까 지지 집회가 열렸었지요.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당시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는데 지금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나. 여기서 이제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한다는 건 뭐 최근에 자신한테 닥쳐왔던 서부지법의 그런 영장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민주당과 혹시 카르텔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은 관저 앞에서 저렇게 수천 명이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6,500명이니까 수천 명이 밤낮을 세워가면서 자신을 지금 지지하면서 저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며칠째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당에서 오는 사람은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듯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담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 뭐 오랜 친구이고 한 40년직이라는 뭐 말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허준 변호사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 이제 지킨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갔을 텐데 그 체포되는 현장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상 모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 당시에 모두 한마음으로 뛰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어떤 동지의식이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내가 배출한 우리 정당의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겠지만 말씀드린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일화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참 비통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적인 비극 상황이기는 한 거니까요. 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과 또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큰절하고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 당협위원장이다 소개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켜 세우고 두들겨주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또 한 참석자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통령실 행정관 40여 명이 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복도에 도열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대통령을 모시는 그 행정관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또 참담한 심경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이 많다. 당을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좀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이 네 군데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딱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오차범위 뇌일 것 같아요. 이제 오차범위 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선다 이런 표현은 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 뭐 그 정도는 표현은 될 것 같아요. 오차범위 내지만 최재봉 교수님, 그 이종훈 평론가님께 1분씩만 드릴게요. 저 상황은 일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진짜로 추세, 이제 여론조사가 추세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지지층이 실제 결집하면서 앞으로도 저게 탄력을 받을 것 같으세요? 1분씩만 말씀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최재봉 교수님. 일단 저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튀는 결과는 저는 뭐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갤럽이나 MBS나 이런 조사들은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탄핵의 문제와 좀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힘을 지켜야 되겠다는 보수의 대변하고 있는 정당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집해서 저런 양상을 보인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민주당도 저런 추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란에 대해 수사하는 거라든지 특검을 하는 이런 거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시인도 문제나 이런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한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차후에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앞서 이제 그래픽을 보면 왜냐하면 동일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봐야지 추세를 알 수 있으니까 쭉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상승세고 민주당은 뭐 조금이지만 이제 막 눈에 띄고 도드라지지 않지만 조금은 이제
하락세로 이제 가고 그래서 이른바 저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라 하겠죠. 근데 이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분열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그 이전까지는 분열상이 많았잖아요. 당대표를 흔들기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런데 현재 그것이 어찌됐든 좋은 방향이든 옳지 않은 방향이든 간에 분열상은 적게 보인다는 게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만 갖고는 국민의힘이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아까 최 교수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반사이익 같은 것이 많이 적용을 했다고 보고요.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게 12월 둘째 주예요. 14일이랬죠. 그게 이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이 2주라고 1주와 2주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 꺾여진 게 민주당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네. 탄핵은 어차피 탄핵 소추가 발의됐으니 네. 헌재에 맡기면 되고 또 내란 관련된 수사나 혹은 재판은 사법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사실상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언급하셨듯이 국가 신인도가 아까 지금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러면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권한대행과 네. 권한대행의 그 대행까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불안감만 조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중도층이 의아심을 갖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일시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더군다나 그렇게 느껴야 되고요. 국민의당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네. 계엄은 계엄대로 또는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에 대도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될 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이 네. 레이저 눈빛 쏘셨어요. 2배 정도, 2분 정도 말씀하셨다고. 네네. 일단 또 시간 옳다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체포영장 집행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큰 물리적 충돌, 더 나아가서 불상사는 없었어요. 그 배경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길을 아예 터줬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 체포영장 집행 전에는 언론에서도 그런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1박 2일 넘어서 2박 3일 끝장 체포다 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기저귀까지 차고 와라 그런 준비물까지 뭐 했었다 얘기 뭐 지시했었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불상사는 없었는데 허점에서 앞서 보면은 1차 조선 때 그 큰 버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운전이 됐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차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 열쇠가 꽂힌 채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의 뉴스는 뭘까요? 누구나 옮기고 싶다면 운전을 하거나 해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 문부터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 자체, 인력 자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오중 버스 차벽을 맞닥뜨렸는데 차량 문부터 일단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운전석에 말씀드린 버스 열쇠가 꽂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체포주가 겹겹이 쌓인 이 버스의 위치를 옮기는 모습도
화면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경찰이 경력을 이 관저 입구뿐만 아니라 매봉산 등산로 쪽으로도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관저가 위치한 이 매봉산 일대를 다 포위하다시피 해서 많은 인력들이 체포를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경호처가 관저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그렇죠. 보도가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단기로 제거를 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호처 수뇌부가 아니라 일반 직원들, 그러니까 경호관들은 사실상 강하게 저지할 의사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선 돌파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네. 1차 집행 당시 있었던 55 경비단 소속 병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저 진입에 착수한 지 30분 만에 관저 앞에 도달을 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관저 앞 철문도 경호처가 열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저 이른바 공관촌 정문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뒤쪽으로 관저 뒤편으로 매봉산이 있습니다. 등산로로 많이 이제 아마 대통령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 일반인들의 통행도 차단하고 매봉산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제 경찰은 총 3개의 조를 편성했대요. 첫째가 장애물 제거조. 그래서 대형 절단기를 가지고 철조망을 끊어내는 모습도 언론사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체포 수색조, 그리고 이 제압조. 이게 총 3개의 조를 나눴어요. 장애물 제거조, 그다음에 제압조. 왜냐하면 강하게 경호관들이 저항할 경우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제압한 이후에 체포하고 또 관저 안에 들어가서 수색해야 하는 그 체포 수색조까지 총 3개 조로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앞서 저 장면 보면은 궁금한 게 자, 이건 최재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그 체포경찰 집행할 때 이른바 강경파로 불렸던 김성훈 차장도 체포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잠시 일부 언론에서는 김성훈 차장도 체포했다. 뭐 이렇게 속보가 나오게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때문이에요. 경호를 어쨌든 이제 지금 경호처장이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차장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호 업무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는 됐지만 네.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해야 되고 그 경호 책임자가 경호를 맡아야 된다는 이유로 일단 좀 보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돼서 공채가 수사받고 있는 동안도 거기에 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경호는 이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호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좀 보류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어제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성훈 경호처장은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경호차장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호관들이 사실은 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예컨대 차에 키도 꽂아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호관들은 대기실에 다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 그 간부라고 하는 부장급들이 그건 작전에 참여할지 안 할지 너희가 판단해라. 라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부하 경호관들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하겠다고 대기실에 그냥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저에 있었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윽박지르면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말 들으라. 근무지 배치를 하랬다는 것이 당시 자리에 있던 경호처 관계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막아라라고 윽박지르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간부들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저지선이 차례대로 뚫리고 경찰과 공처 관계자가 관저에 진입하려는 순간까지도 김 차장은 무전기를 통해서 계속 저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전기 속에서 목소리가 사라졌고 김 차장이 관저 안에 들어간 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행위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은 경호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윽박지르면서 경호관들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관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 좀 보여주세요. 지금 시각이 4시 55분이 됐잖아요. 애초에 알려진 바로는 허준 변사님. 저게 이제 현장에 취재기도 많이들 가 있습니다만 애초에는 오후 5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나와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 이른바
체포 적부심에 출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면 허준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안 가더라도 어쨌든 체포 적부심이 열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포 시한 48시간 그 계산에서는 빠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체포 적부심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의자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48시간 안에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이 빠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 적부심이 청구가 되면 잠시만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뭐 얘기를 한다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 또 특히 체포 집행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는 55 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 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5시 시간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날 논란 정리된 걸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글쎄요.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계 내고 오신 건가요? 예, 선임계 준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전날에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오시기 전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 예, 지금 제가 제출하고. 예. 자, 잠깐만 비켜주세요. 자,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잠시 뒤에 한 5시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체포 적부심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자, 시간 관계상 허준 변호사님께 아마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1분 드릴게요. 희망적인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는 그 점에 혹시 희망을 걸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희망적으로 본다? 근거는 뭘까요? 일단 서울중앙지법에서 많이 관할을 갖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자신들의 청구가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어떤 법원에서 하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지법에서의 절차만이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체포 적부심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따라붙어 볼 것 같습니다.